여러분, 지금 전쟁터의 주인공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 전쟁이라고 하면 엄청 큰 탱크가 나오고 그리고 폭탄을 쏘고 큰 전투기가 굉음을 내면서 폭탄들을 적진에 쏟아붓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이 넘는 장기전으로 가면서 값이 싸면서도 빠른 확보가 가능하고 적에서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인 무인항공기나 드론들이 전장터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드론들이 하늘과 바다를 나르면서 공격하는 모습이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 같지만 이 또한 엄연한 우리의 현실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와 마지막으로 우리 해군이 왜 경항모를 대신하여 드론 항모를 고민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허접하다고 생각하는 무인항공기나 드론이 전장의 판도를 바꾼 핵심 무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2025년 6월 우크라이나 정보보안국이 실시한 스파이더웹 작전에서 약 117대의 드론이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의 공군기지를 동시에 공격하였습니다. 이 작전으로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인 TU-95, TU-22M3, 그리고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추산에 따라서는 10대 이상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장거리 공중 타격 능력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피닉스 무인항공 연대는 소형 자폭 드론과 FPV 드론을 활용하여 러시아 병력, 전차, 장갑차, 포병 등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활동으로 러시아군 수천 명이 피해를 입고 수많은 장비가 파괴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터키산 바라크타 TB2 드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찰과 포병 유도 임무는 물론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 심지어 연료 수송 차량과 선박까지 공격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러시아도 방공망과 전자전을 통해 대응했지만 드론이 저비용으로 고가치 목표를 파괴하는 효율성은 이미 입증된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용 드론에 폭탄을 달아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곧 자폭 드론, 이른바 로어터 드론들이 등장해서 탱크, 레이더, 장갑차 같은 값비싼 장비들을 순식간에 파괴했습니다. 로어터 드론은 흔히 자폭 드론이라고도 하며 미사일과 드론의 특징을 합쳐놓은 무기체계입니다. 드론처럼 일정 시간 하늘을 배회하면서 표적을 탐색하다가 목표가 확인되면 미사일처럼 돌진해 스스로 폭발해 타격을 주는 방식입니다. 몇만 달러짜리 드론이 수백만 달러짜리 무기를 무력화하는 장면, 이것은 세계 군사사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위성과 연결된 정찰 체계에 연결하여 드론이 적을 찾고 확인하고 공격하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첫째, 값싼 드론이 고가 무기를 압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둘째, 민간 기술이 군사로 전환되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했고, 셋째, 네트워크와 위성 덕분에 전쟁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미국이 무인 체계를 이용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리프리케이터 구상이었습니다. 리프리케이터 구상은 미 국방부가 즉 소모해도 부담이 적을 정도로 값이 싸고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으며 공중과 해상, 지상 그리고 우주까지 포함하는 자율 무인 체계를 빨리 확보해서 전장에서 숫자로 우위를 만들자는 구상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획득에 몇 년씩이나 소요되는 것을 걷어내고 1, 2년 내로 수천 대 수준의 무인 체계를 배치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전투나 정찰 그리고 전자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대량의 소형이나 중형 자율 체계를 빠르게 사들여서 시험해보는 게 목표였습니다. 미국의 국방혁신팀이 중심이 되어 기존 방산업체뿐 아니라 스타트업 같은 민간업체도 참여시킴으로써 빠르게 시제품을 구입하여 시험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바로 배치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리프리케이터 1은 공격과 감시용으로 대량 소모형 무인 체계를 확보해 전장에 깔아두는 것이고, 리프리케이터 2는 이후에 카운터 드론 전력 같은 방어 쪽의 역량도 병행해서 개발을 확대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즉 먼저 공격용과 감시용 무인 체계로 숫자를 올리고 동시에 그걸 막는 대응책도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획득과 시험 주기를 엄청 단축시켜서 빠른 전력화가 가능하고 값비싼 유인 항공기나 대형 플랫폼만 의존하지 않고 필요하면 수량으로 커버하는 전법을 쓸 수 있게 되고, 또한 민간 기술과 스타트업을 빨리 동원하니까 기술 확보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기술적 한계로 드론들이 서로 협동하고 통신하면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통신과 자율성 그리고 보안 분야인 전자전, 사이버 기술 분야에서 아직 해결할 것들이 많이 있고, 윤리적 법적인 이슈 부분으로 자율체계가 사람을 대신하여 치명적 결정을 내려졌을 때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와 국제법과 어떻게 맞출 건지 등의 논쟁이 남아 있습니다. 운용과 유지 비용이 값싸다고 해도 수천 대를 운영하면 보급과 정비, 그리고 폐기 비용이 쌓이면서 결국 전체 비용이 커질 수 있고, 군 내부에서의 획득 방식과 훈련 체계 그리고 관련 규정이 빨리 바뀌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의 무대가 바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24년에 스찬이라는 드론 항모급 함정을 진수했습니다. 전자기 캐터펄트까지 탑재하면서 무인 전투기를 대량으로 띄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란도 바겔이라는 해상 드론 모선을 내놨고, 터키는 아나돌루라는 강습함을 드론 항모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스페인도 드론 항모 개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노리는 건 똑같습니다. 바다 위에서 드론을 끊임없이 띄우고 멀리 있는 목표를 찾아내고 필요할 때 한꺼번에 타격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론 항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해군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에 독도함 갑판에서 미국산 모하비 드론을 띄워서 함상 운용 실험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용 드론을 작전에 활용하는 훈련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해군이 내세우는 개념은 멈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유인 전력과 무인 전력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서 센서와 무기, 지휘 체계를 모두 연결하는 겁니다. 멈티 즉 맨드 언맨드 티밍은 말 그대로 유인 전력 즉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전투기, 헬기, 함정 등과 무인 전력인 드론, 무인 차량, 무인 잠수정 등을 하나의 팀처럼 연동해서 작전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유인 플랫폼은 지휘와 판단 그리고 중요 임무에 집중을 하고, 무인 플랫폼에서는 정찰과 지원, 위험지역 침투, 그리고 소모 임무를 맡아서 서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필요하면 무인기가 대신 적을 공격하거나 공격 표적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투기가 전방에서 직접 적과 싸우는 대신에 주변에서 띄운 드론들이 정찰과 전자전을 수행하고 심지어 미사일을 쏘면서 항공기의 파일럿이 전체를 지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고, 위험한 지역엔 무인기를 먼저 보내고 유인기와 무인기의 장점을 합쳐 작전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멈티는 사람과 드론이 각자 잘하는 일을 나눠 맡아 협동하는 미래, 전장의 팀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아직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인기를 동시에 운용하려면 데이터 링크, 위성통신, 자동회수와 정비 인프라 같은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율무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그리고 정책적 사항에 대한 정비도 뒤따라야 합니다. 한국 해군이 몇 년 전에 추진하려고 했던 경항모 사업은 2019년 이후 대항해군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주변국의 원해 진출에 대응하고 장차 동북아에서의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주요 재원하는 배수량 약 3만 톤급, 전장과 전폭은 약 260m 곱하기 60m이며 탑재되는 항공기는 F-35 브라보 수직이 착륙 전투기가 약 16에서 20대, 헬기가 8에서 12대였으며 스키 점프대 없는 평판 갑판에 전자전기 및 C4I 체계 그리고 대공방어 무장을 탑재할 예정이었습니다. 운용 개념으로
F-35 브라보 전투기를 활용한 공세적 타격, 항공 우세 그리고 원해에서의 상시 감시와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이즈모급과 영국 퀸 엘리자베스급처럼 동맹국 항모와 연합 운용에 동북아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대 초반 개념 설계 착수, 2026년 착공, 2033년 전력화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2023에서 24년도 방위력 개선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보류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인 전투기 기반 항모 전력 확보, 동맹 항모 운용과 호환성 강화와 원해 항공 우세 확보 가능성이라는 장점이 있었으나 막대한 F-35 브라보 항공기의 구매 및 운용 비용 그리고 항공기 승조원과 정비 인력에 대한 부담과 고가의 플랫폼들이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등장한 것이 드론 항모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배경은 경항모 사업이 보류된 이후 해군은 무인 전력 확대와 멈티 즉 유무인 협업 개념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력 패러다임을 구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보여준 성과와 미국의 리프리케이터 전략, 중국 이란 터키의 드론 항모 사례가 직접적 배경이었습니다. 주요 재원 초안으로는 배수량 약 3만 톤급으로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도함과 마라도함의 UAV 운용 능력과 멈티 지휘 체계 탑재를 활용하는 것으로 HD 현대중공업에서는 HCX-23 약 1.5톤에서 3.2만 톤으로 하나오션에서는 고스트 커맨더2로 4만 톤급으로 다양한 설계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탑재 예상 체계로는 함재 무인 항공인 UCAV와 UAV가 정찰과 타격 그리고 전자전 임무를 수행하고 회전익 UAV는 대장과 수송의 임무를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의 지휘 기능과 더불어 카이가 구상하고 있는 함재 UCAV를 탑재함으로써 다임무 모듈과 장거리 미사일 탑재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운용 개념은 분산된 대량 무인기 투사를 통해 장기 정찰과 다층 타격을 수행하고 멈티 기반으로 구축함과 이지스함 그리고 잠수함과의 데이터 연동으로 센서와 슈터 체인을 강화하며 인명피해와 인력 부담을 줄이고 장기 지속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점으로 저비용의 대량 무인 전력 확보와 소모전 대응 그리고 원해, 초계와 슬롯 보호 능력 강화와 동맹과의 데이터 링크 협력 확대가 가능은 하지만 무인 전력의 기술적 성숙도와 C2 네트워크 구축과 자동화 인프라 그리고 자율무기 사용 관련 법적 윤리적 쟁점의 해결이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경항모는 전통적인 항공우세 확보와 원해 진출이라는 목표를 상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반면 드론 항모는 분산 전력과 저비용 고효율 무인체계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 회전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상징하는 구상입니다. 한국 해군은 경항모 사업 보류 이후 드론 항모로 전략을 재편하며 미래 해양전에서의 생존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드론 항모가 한국 해군 전략에 줄 변화는 다수의 드론 운용으로 장시간 감시와 정찰과 정밀 타격 능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멈티 기반 네트워크 함대를 구축함으로써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잠수함 등과 센서와 슈터 체인을 고도화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유인 항공대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의 인구 구조상 인력 부족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원해 초계와 해상교통로 보호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연합작전 시 데이터 링크 호환성을 통해 미일 해군과의 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해군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교리 정립입니다. 드론 항모의 구체적 역할과 운용 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광대역 위성통신과 저지연 네트워크, AI 기반 임무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갑판 및 정비 자동화입니다. 대량의 드론이 동시 이착륙과 재무장과 정비를 위한 자동화 설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넷째, UCAV 전력화 로드맵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산 함재 UCAV 개발과 신뢰성 있는 제트 엔진 확보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이 UCAV는 한국 해군의 드론 항모 또는 유무인 복합전력 지휘함에서 운용되는 함재 드론 함재기로서 다목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정찰, 공대지, 공대공, 전자전 또는 위협 교란과 심지어 드론을 지휘하거나 발사하는 역할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시험과 훈련 인프라 구축입니다. 안전한 시험이 가능한 해상 시험 구역과 모의전 시스템 그리고 무인기 운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법과 정책 정비입니다. 자율무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그리고 국제적 규범을 고려한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한국형 드론 항모는 어떻게 생겨야 할까요? 제가 보기엔 4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평평한 갑판과 대량 드론을 수납할 수 있는 큰 공간. 둘째, 수직이 착륙 드론과 중형 UCAV까지 수용하는 발사회수 시스템. 셋째, 저지연 위성통신과 AI 지휘 체계를 갖춘 강력한 지휘 허브. 넷째, 모듈형 탄약과 배터리 교체 시스템으로 빠르게 다시 전투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구조라면 인력과 비용은 줄이고 작전 지속성과 효율성은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독도급을 개조해서 시험하다가 2030년대엔 3만 톤급 신조 드론 항모로 가는 단계적 전략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의 위력을 증명했고 미국은 레플리케이터로 대량 전력화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이란, 터키 등은 이미 드론 항모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이 드론 항모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해군은 기술, 교리, 법, 보급 모든 부분에서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드론 항모 전술 교리와 실제 훈련 사례를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